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인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42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고 하죠. 이제 주목해볼 점은 우리의 준비 상황일 텐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가 아니라면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30% 더 높게 책정하면서 1분 혹은 3분 단위의 화상 진료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인 사람들한테 의료 역량이 쏠리면서 재택 진료가 더 절실한 중증, 고령 환자가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부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에 한해 초진 환자도 야간과 휴일,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조치 역시 논란인데요. 소아과 대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오진,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엔데믹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전화 문자 받고 놀라셨죠? 뭐 놀랐다기보다는 네. 북한이 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뭘 그렇게 무덤덤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침에 이제 놀라셨을 분들이 많을 것인데 네. 저는 아무래도 깨 있다 보니까 네, 저도 깨 있었는데 새벽부터 깨 있다 보니까 놀라지는 않고 네, 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좀 이거를 이렇게 뭐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정 자체는 사실 뭐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아침 6시 30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다. 이게 이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발사 2시간 30분여 만에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 낙하한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군이 잔해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조태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 북한의 이 발사체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도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국정원은 이 발사 실패의 원인은 무리한 경로 변경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난 문자를 보낸 서울시가 시민들의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받으셨으니까 다 내용은 아실 텐데 6시 41분 정도에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가 온 겁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이 문자가 이 전달이 되고 굉장히 이건 이제 큰 소리가 나는 이제 문자의 형태로 제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된 일이냐 확인하려고 시민들이 온라인에 막 접속을 했는데 이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고요. 언론사 이 사이트도 원활하게 이제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오전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이것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문자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에 서울시 전 지역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재난 긴급 문자하고는 다른 이 형태의 또 문자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문자와 함께 또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경고 방송이 나왔는데 또 많은 시민들은 이 경고 방송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뭐 이 좀 뭐랄까요 여러모로 뒤떨어지는 환경에서 이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이 남북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일날 아침부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뭐 삐삐하면서 재난 경보 문자가 오고 대피하라고 하고 안 놀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뭐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이 조치의 일단 내용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거냐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뭘 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어떤 뒤이어서 벌어진 상황이 오히려 더 황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는 오발령이다. 이렇게 또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네. 서울시는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는 오발령이었으면은 경계 경보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해제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해제됐다고 보내고 그 와중에 또 합동참모본부는 이 경계 경보 발령 등은 지금 이제 미사일 이 북한의 어떤 그 발사체 발사 때문일 텐데 네. 그것은 수도권 상황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속보로 나오기도 하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좀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보완하거나 해서 좀 더 완벽한 어떤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경계 어떤 경보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 될 텐데 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도 부처들끼리 그리고 지자체와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후에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오발령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이런 걸 쏘면 동해상으로 쏘는데 네. 그래서 일본 본토를 넘겨서 이렇게 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서해상으로 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취지인데 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거에 대해서 행안부는 백령도 그리고 대청면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중앙통제소가 6시 반에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 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이제 지령 방송을 이제 보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경계 경보가 발령된 곳은 백령도 백령면 대청면인 것이고 예. 그게 여기가 이제 좀 여러모로 인프라가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니까 혹시라도 이 경계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이 내부의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라도 이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해라라는 지령을 내린 겁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이 지령에 대해서 이 경보 미수신 지역을 서울시가 포함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확실한지를 행안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안부가 중앙통제소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는 서울시의 문해력 문제라는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이 뭐 이렇게 인용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것도 좀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뭐 우주 발사체든 아니면 뭐 어떤 거든 간에 그걸 쏴서 국민들한테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는데 그걸 해석을 해서 대피를 하라고 방송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무래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이 예의주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에 재난문자 보내서 국민들 대피하게 막 소동이 빚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랄까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우발령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경계 경보의 발령 주체는 그러면 뭐 서울시인 것인지, 그러니까 문자는 서울시가 보낼 수 있는데 경계 경보의 발령 주체가 어디라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상황을 규정한 거 아닙니까? 오발령이 아니었다는 상황 규정은. 네. 그거는 발령권을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것일 텐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행안부는 오발령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왜 아니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예의주시한다는 것인지, 네. 예를 들면 뉴스를 보고 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의주시라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인데 네. 실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수도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국방부 합참의 설명이었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주시한 것인지는 또 의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이 어떤 시스템의 차원에서 이번 재난문자 발송과 둘러싼 논란이 뭔가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네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이 정확하지 않은 문자 발송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마추어 행정 아니냐 이런 비난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재난과 관련돼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대로 과잉 대응이 차라리 나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경계 경보 문자를 서울시에서 보냈는데 결국에 행안부에서 다시 오발령이라고 했다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이가 없이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한 어떤 브리핑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이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종합 분석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이 ALPS, 알프스 그리고 이 처리 후 오염수 측정 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 감시 제어실 등을 점검을 했고 네. 또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진행을 했고 이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도 했다라는 거고요. 또 시찰 과정에서 이 오염수 처리 전후 상황의 농도 등을 담은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자료를 요구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설명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이게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이 알프스의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 계획을 추가 확보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은 시찰단원의 21명의 명단도 언론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종 결과는 언제 발표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뭐 언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지금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IAEA가 이제 그 검증 결과를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달 중으로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AEA 평가 전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의미인 것인지 실제로 어떤 기술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인 건지 아니면 일각의 우려대로 IAEA하고 그 어떤 내용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러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켜보면 우리가 아마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류 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 일본 측이 자료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검증의 기초는 과학이다.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즉 과학 대 선동 이 기조의 어떤 평가 이것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야당의 평가는 사뭇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들은 정부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아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킨 것이다. 비난을 면치 못할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라면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준비를 했었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도 마찬가지로 시찰단 보고는 대국민 사개극이다.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했고 시설물 작동이 잘 되는지 정도를 확인했다는 게 보고 요지 아니냐. 이것은 빈 껍데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염수 무단 투기는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될 것이다.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의미는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바다에다가 네. 폐기물을 이제 투기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국제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오염 슬러지나 이런 것들 과거에 폐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 그런 방식으로 폐기하는 폐기물로 간주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라는 거죠. 전 정권에서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이 되지 못한 바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간부들을 뭐 수사 의뢰한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일단 이제 중선관위가 오늘 이제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 특별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이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을 한 건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서 사무차장 두 사람 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그리고 신우영 제주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의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이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냐. 이전에 이제 보도는 뭐 공수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 검토를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는 형법 위반일 때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이 아닐 것으로 본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관위가 오늘 밝힌 바를 보면은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결과를 보면은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가 추가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예. 노골적으로 이제 나의 자녀가 이제 이것을 이제 채용을
채용을 해야 된다. 나의 자녀를 뭐 이런 요구를 한 것과 더불어서 예. 뭐 점수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누구 아들이요, 뭐 누구 뭐 아버지요, 뭐 이런 거 써놨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가 제대로 매겨진 게 아니다. 이 사후에 뭐 이렇게 뭐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 경력 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선관위는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지금까지 35년간 내부 승진을 하는 자리였는데 네.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비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노태학 위원장은 지금 사퇴 압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 계획은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조사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서 건설노조 이 양회동 씨 분신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 그리고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의 이제 집회 허가는 오후 5시까지 이제 집회 신고가 됐는데 이 집회 신고 시간을 넘기니까 경찰이 집회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불법 집회다.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쓰레기 정리만 하고 바로 해산을 하겠다라고 방송을 해서 오후 5시 22분께 자진 해산 형식으로 일단 이 집회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7시부터는 문화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청계천 인근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문화제도 일단은 뭐 충돌 없이 일단 끝난 상황입니다. 다만 다행이네요. 오후 6시 네. 반에 건설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 문화제 하기 전에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양회동 씨에 대한 이 시민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를 해서 경찰이 이것을 철거를 했는데요. 이 네.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노조원 4명은 연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 열기도 전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뭐 캡사이신을 준비한다더라, 뭐 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는 거, 특히 경찰청장이 이렇게 밝히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상당히 이제 언론에 많이 사진이 나왔습니다만 윤익은 경찰청장이 아예 기동복을 입고 오늘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그 경찰청장까지 나서지는 않잖아요. 서울청장이 뭐 나서면 몰라도. 저 뉴스를 본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경찰청장이 시위 진압을 할 때 입는 기동복을 입은 모습을 처음 봤고 실제로 현장에 아마 무슨 뭐 경찰서 경비과장처럼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런 옷을 왜 입었겠느냐. 일종의 메시지 아니겠느냐. 일선 경찰들에 대한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앞두고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운 경찰을 대상으로 포상하겠다면서 13명 특진도 약속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경찰청장이 나서서 어떤 강경 진압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모양새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불법 집회가 만연을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그걸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을 휘둘렀다. 이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일단 새벽 5시 반쯤에 전남 광양시 광양대철소 앞에 이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고공농성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노총 소속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2대를 타고 올라가서 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봉으로 이제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이런 진압을 해서 주저앉혀서 지상으로 이동시켜서 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농성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이 포운의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임금 교섭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402일째 진행을 하고 있는 천막 농성인데요. 네. 장기화되니까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교섭이 예정된 날이었는데 이 고공농성자를 이제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이 현장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 이 김준영 사무처장이 농성장의 구조물 일부를 빼내서 이 경찰관들을 향해서 휘두르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방패와 경찰봉을 든 경찰 등이 이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바짝 다가가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 등이 이제 찍혀 있는 것이고요. 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이건 물리력 사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설득과 안정 우선 과정은 또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은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려와라.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설득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리력으로 가가지고 끌어내려고 했다.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를. 그렇습니다. 기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이제 용산 참사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경찰이 잘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례가 됐고 다만 경찰은 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공농성자가 뭐 이 쇠로 된 파이프를 휘둘렀기 때문에 네. 자신들도 일부 상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응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휘두른 거 행위 자체가 일종의 기습 진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윤희경 경찰청장이 진압복 입고 나섰다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날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이 밝혔던 6월 발사가 아닌 기습적인 발사를 선택한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2차 발사는 언제쯤 가능할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 뭐 이제 쏘자마자 사실은 뭐 추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존의 위성 발사 시 실패 때도 사실 이렇게 빠르게 인정한 적은 없고요. 예.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군사 관련 활동에서 뭐 미사일 발사가 실패해도 사실 인정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인정했을까요? 예, 이제 그게 보면은 그 군정찰 위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여러 기를 쏘아 올 예정이고요. 사실 예. 북한도 그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신들의 위성 개발 능력이 좀 더 신뢰성을 좀 검증받는다 그럴까요? 신뢰성을 인정받는 쪽으로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만약에 숨긴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과 이제 사실상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계속 진화시키겠다라는 일련의 어떻든 좀 신뢰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 이제 위성 관련된 것들은 주변국의 안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 미리 통보하는 것도 비롯해 가지고 자신들이 상당 부분 투명하게 이것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추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떳떳하다. 뭐 이걸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사 일정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뭐 이렇게 지금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냥 31일 아침에 그냥 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6월에 곧 발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사기구에 그 통보를 한 거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라고 했지만 네. 이병철 부위원장은 6월에 곧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5월 30일부터 사실상 예고 기간이긴 하지만 네. 그 이병철은 6월에 쏘는 걸로 사실상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6월에 이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그냥 바로 예고 기간의 첫날 그냥 전격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좀 의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기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6월이라고 이병철 부위원장이 얘기해 놓고서 사실은 그 바로 그냥 하루 전날 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전적 징후를 최대한 덜 노출시키기 위해서 예. 최소 노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이병철 부위원장이 일부러 기만수를 썼다라고 이제 보는 방식인데요. 예. 근데 이런 뭐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병철 이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군부에서의 전체 서열에서는 1위고 물론 최고사령관 위에 이제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그 군부 서열로 본다면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런 기만 소위 이제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뭐 6월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일부러 기만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시점을 정하는, 그러니까 발사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급하게 결정을 했을 가능성, 또는 뭔가 그 발사의 조건을 따지다가 바로 발사 조건이 됐다라 보고 아주 전격적으로 발사 승인이 났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예, 일단 사전에 위성으로 우리가 포착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조성된 그 발사장에 그 참관석이라고 하죠. 네.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이제 VIP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참관석이 설치되는 것들이 위성상 포착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1호기 발사고 첫 발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공 시에는 엄청난 그 역사적 이정표로 이걸 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와서 아마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좀 발사 실패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물론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어느 국가나 첫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여러 차례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지가 한 2년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굉장히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다른 활동을 저희 안 하고 거의 여기에만 이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애착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대미 억제력, 대남 그 정찰 감시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국이 누리호 발사부도 비롯해서 이제 군 정찰위성 발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쟁 구도에서 자신이 좀 더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그 압박감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가 이제 실패한 거는 상당 부분 처음에 갖는 굉장히 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후속적인 발사 계획을 아마 수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도 발사해봤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빨리 발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언제쯤 예. 2차 발사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발사조차도 사실은 이제 5월 중하순쯤에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발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발사동에서 이제 발사체와 위성체가 조립이 된 상태에서 아마 완성이 됐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그것이 운반돼가지고, 타워 패드, 소위 이제 발사 패드에 기립되고 설치돼서 연료와 전지가 연결되고 최종 점검을 하는데 보통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한 3-40 과정의 조립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해도 3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그것을 1주일 만에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준비 과정 자체가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다급하게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이 조만간 이걸 만회하긴 발사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실패가 발사체의 실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사체와 위성체가 결합이 돼야 이제 위성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건데, 예. 이 발사체는 소위 말하는 로켓 추진체를 얘기합니다. 로켓 네. 추진체 1단, 2단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ICBM을 하도 많이 발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것과 동일한 이제 로켓 추진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기를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체와 발사체를 여러 기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1차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그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후속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예비를 준비하고 가능성이 높고,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발사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많이 쐈잖아요.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고 얘기는 하지만 발사체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근데 이번에 신형 엔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기존 거 안 쓰고 신형을 썼을까요? 예, 말은 이제 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기존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죠. 소위 이제 ICBM급에서는 12, 13, 14, 15, 17, 18까지 거의 5-6종의 지금 모델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개발 과정에 쓰었던 엔진 추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위성 발사용 발사 추진체로 아마 모델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엔진과 그 모델 개념들을
발사체 형식으로 아마 이제 모형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위성체와 결합이 되고 또 실제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ICBM과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건 탄두를 그냥 앞에 그 꽂고서 그냥 발사하는 개념이지만 위성체는 그 앞에 민감한 그 위성체를 같이 결합시켜서 그 동작의 어떤 원활한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발사되고 그것이 발사 과정에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민감성 때문에 굉장히 ICBM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 능력이 뛰어난 국가조차도 실제 이제 위성 발사 과정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위성 발사체 자체의 실력이 모자라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 위성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시행착오로 일단 보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곧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조만간 아마 2차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2차 발사까지의 어떤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발사체 위에 올라가는 위성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이게 그냥 네네. 모사체인지 아니면 실제 위성이긴 한데 기술이 조악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지난번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도하는 그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5월 18일경인가요? 그때 이제 게재가 됐는데 이때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위성체의 크기하고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약 한 300kg 정도의 무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초소형화된 이제 그 위성체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뭐 1톤 가까운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어떤 광학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시설이 좀 더 정밀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네. 그만큼 무게가 작다라는 거는 적은 양의 어떤 장비가 실린다라고 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통 군정찰 위성이라는 건 저궤도에 이제 그 안착을 해야 됩니다. 보통 500에서 한 700 사이 정도인데 보통 5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저궤도에서 그러니까 EO라고 하죠. 보통 이제 광학 장비를 통해서 보는 것과 SAR이라 그래서 이제 전파를 투사해가지고 보는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보통 이제 1m 이하로 내려가야지 초정밀 감시 정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뭐 30cm에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력을 그 규모라든가 무게를 봤을 때는 한 1m 정도가 될까 말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 부분 광학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밀 식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군정찰 위성이라는 건 한 기를 발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최소 5기 이상, 뭐 많게는 30기 이상을 쏴야지만 이게 이제 지구의 공면의 전체 순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실시간별로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기를 발사한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북한의 정찰 위성 능력이 갑자기 엄청나지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상도와 또 그 지휘 본부와의 원격 통신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고 첫 번째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것이 뭐 당장의 군정찰 위성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더 질문할 게 많은데 1분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대응 수단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오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결의안 위반을 환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제재를 비롯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를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사실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지금 구조상 어렵고 아마 이제 독자 제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위성 시설이라든가 관련 군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뭐 공중산산을 그 동원해서 좀 약간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정도가 아마 대응 수단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는데요. 성큼 다가온 우주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닷속 우주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좀 전 코너에서도 말씀 나누셨지만 우주 네. 발사체 소식 아침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네네. 예,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측 피해나 이런 건 없었고 네. 실패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좀 이따가 뭐 우주 그 이제 추정되는 그 인양 뭐 이제 그 1단하고 2단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연결 네. 부위에 그 잔해를 인양했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보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진짜 우리가 뭐 군사용이든 과학용이든 상업용이든 엄청나게 많은 위성이니 뭐니 뭐 로켓을 실려서 그럼요. 또 쏘아보내고 네.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쓰레기가 돼서 돌아올 텐데 이게 다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왜 그 누리호 발사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여기도 보면은 그 메인이 되는 그 차세대 소형위성 말고 여기 여러 개 이제 한 7개 정도 큐브 위성이 실려서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위성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쓰레기 기술,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카이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우주 스타트업에서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위성에다가 이제 표면에 원래 평소에는 이제 가만히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이게 네. 이제 위성에 수명을 다하면 얘가 풍선처럼 탁 펴져요. 그럼 이게 체적이 확 늘어나면서 얘가 저항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얘를 궤도에서 빨리 이탈시켜서 지구 대기권으로 빨리 진입해서 타서 없어져 버리게 하는 예,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번 실증하는 그런 임무를 띈 그 큐브 위성도 여기에 실렸다. 뭐 이런 게 알려지면서 아 이제 우주 쓰레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제 우리가 늘 지구 쓰레기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 오늘은 우주 쓰레기 그리고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주 쓰레기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주 안에 지구 대기권 바깥쪽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그 보여주는 사이트인가? 거기 저도 접속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얗게 그냥 빼곡히 다 덮어버릴 지경이다. 그쵸. 정말 실감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우주 쓰레기 뭐 없애는 거, 네네네. 뭐 영화도 찍고 그랬었잖아요. 네, OTT 영화도 있었고, 네네네. 뭐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어망 같은 걸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있죠. 네. 그 일단은 저 이제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하얀 점처럼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네. 그게 이제 이미지 사진인데. 그 진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그 단위가요 거의 막 조 단위로 되는 이제 우주 파편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게 멀쩡한 형태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막 그쵸. 이 쪼가리 나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큰 게 한 10cm 되는 거 그게 한 3만 개 정도 있고요. 이제 와. 구슬 크기 이상 되는 게 한 90만 개. 그리고 뭐 1mm 이상은 1억 개.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뭐 조 단위 뭐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휴대전화도 그렇고 위성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주 쓰레기를 사실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얘를 그냥 우주에 임무가 다한 위성을 계속 띄워놓자니 얘가 계속 충돌해서 계속 파편이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가 점점 만약에 쪼개진다 하더라도 얘가 워낙 빨리 돌고 있어서 거의 초속 한 7, 8km 정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은 어쨌든 다 쓴 걸 빨리 지구로 귀환해서 얘를 태워 없애거나 네. 바다로 떨어뜨리거나 하는 방법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4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임무 종료하면 폐기시켜라. 그러니까 폐기시키라는 건 지구로 떨어뜨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모든 우리 위성이 다 이렇게 지구로 귀환하는 걸 갖춘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된 채 수명을 마감해서 그냥 계속 돌다가 그냥 뭐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뭐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데 연평균 제가 몇 년 전 기사만 해도 연평균 한 200에서 400개가 떨어진다라고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오늘 조사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2,000개 넘게 지구로 떨어졌어요? 네네, 거의 100톤어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표의 70%가 바다니까 바다로 대부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거주지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끔 이제 유인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사람이 뭐 크게 다쳤다 이런 기사는 사실 아마 보신 기억이 예.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경보를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보도 울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바다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네. 100톤 정도가 매년 바다로 이렇게 떨어져서 쓰레기가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주에 그 쓰레기를 냅둘 수는 없으니까 어디론가 치우긴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주 밖으로 정말 보내버리자니 그럼 뭔가 또 추진체를 달아야 되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고 결국 떨어뜨릴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근데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결국 갈 곳은 바다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거의 한 70년 가까이 이 우주 개발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게 여기 떨어졌겠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다의 특정 지역을 그냥 이제 일종의 쓰레기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태평양의 포인트 니모라고 하는 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쓰레기장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니모가 이름이 이게 무슨 그 만화 물고기 네, 물고기. 그 예. 이름을 따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라틴어로 노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다 포인트 니모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가까운 육지와의 거리가 한 2,600km 예. 떨어져 있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그 바다에 있는 섬보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더 가깝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국제우주정거장이 굉장히 낮게 떠 한 있잖아요. 400km 떠 있으니까 네. 그 우주인과 제일 가깝다. 가장 가까운 인간이 우주에 살고 그래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람과도 멀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막 쓰레기통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한 그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일본이나 할 것 없이 한 260여 점을 여기다 투하를 했다고 하고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소련의 미르 우주정거장이라든가 뭐 스페이스X의 로켓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국제우주정거장 이것도 이제 2031년에 수명을 다하고 여기로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지구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네요. 네, 네, 우주에 이렇게 그 만약에 국제 우주정거장을 쐈다. 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은 그 지점으로 그 네, 바다로 떨어질 수 있게 아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ISS 같은 경우는 이게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우주 쓰레기 투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게가 450톤이나 돼요. 예. 그리고 또 여기가 사람이 진짜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폐기물도 여기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나사에서 이 결정을 했을 때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뭐 괜찮다라고 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로 포인트 니모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인이라든가 뭐 질소라든가 하는 이제 물고기가 먹고 살 영양분들 공급이 거의 안 돼서 예. 여기는 사실상 뭐 인간만 없는 게 아니라 뭐 바다 생명체도 사실 아, 많지 그래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가 뭐 해류상으로도 막 이렇게 잘 섞이는 곳이 아니어서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 몇 년 전에 한 환경단체 저기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외진 곳인데도 그 1세제곱센티미터당 2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혹시 우주 쓰레기에서 나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의심하는 기사를 봤는데 네.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로켓이나 위성에 플라스틱을 쓰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찾아봤더니 네. 근데 쓰이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상적인 플라스틱은 되게 열에 약하지만 네. 이제 이거를 굉장히 내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뭐 베어링이라든가 밸브라든가 혹은 단열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우주 쓰레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 밖에 우주에다가만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도 쓰레기 버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바다도 걱정이지만 이 대기에는 혹시 영향 없습니까? 대기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염소. 그러니까 추락하는 잔해에서 염소가 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 이제 성층권에 유입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오존층 파괴를 또 일으키거든요, 염소가. 그래서 이제 그래봐야 뭐 양이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이 염소 원자 한 개가요 오존 분자 수천 개를 파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엄청나게 강력한 파괴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뭐 몬트리올 의정서나 이런 걸로 다 염소가 성층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조약을 맺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체 폐기물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뭐 로켓 추진체라든가 하는데 쓰는 연료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 하이드라진 혹은 히드라진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물질이 있는데 이게 예. 또 독성이 되게 강해서 이게 뭐 추락하는 동안 사실 대기 중에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네. 물에 가면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바닷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캐나다의 그 원주민이죠. 이누이트들이 우리 진짜 로켓 잔해 때문에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해서 예. 막 이렇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중간에 추락을 해버리면 네. 그 지역은 진짜 피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78년에 그 소련의 핵추진 인공위성 코스모스 954호가 있었는데 네. 이게 캐나다 툰드라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일대가 방사능 오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린 뒤늦게 지금 위성 발사체 쏘고 그러는데 네. 우리도 사실 오염시키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네.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게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 등등 뭐 여러 곳에서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뾰족한 건 없고요.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로봇팔로 수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그런 걸 연구한 또 스타트업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아직 뭐 이렇게 상용화까지는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3월 달에 사이언스지에 과학자들이 이런 이제 레터를 보냈어요.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네.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 중에 이름을 올린 그 리처드 톰슨이라고 하는 해양생물학자가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이 누구냐면 2004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미세 플라스틱 내가 2004년에 제기를 했고 근데 이 조약이 맺어지기까지 한 20년이 걸렸다. 네. 우리 이 우주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의 전철을 밟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는 이제 레터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우주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안될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위성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든가 뭐 이런 이제 또 방법이 있겠까 뭐 수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죠. 국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참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전문가들은 우리는 뭐 잘 몰랐지만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뭔가 국제적인 협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말리포의 가시거리 170m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바다 안개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북상하는 정체 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는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경남과 제주도 10에서 40mm, 호남과 경북 남부 5에서 20, 충청과 경북 북부 5m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강릉 30도, 서울 27도, 대전 26도,
제주 25도, 인천, 대구 24도, 광주 23도, 부산 21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는 21.2도, 습도 68%입니다. KBS 소식 8분 날씨 장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전쟁 직후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흔히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부터 63년까지 8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의미 있는 힌트를 찾아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막내들이 60갑자를 돌아 올해 다시 토끼해를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세대가 올해를 끝으로 모두 직장에서 은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에서 생산 인구를 지탱해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이 심화한 2010년대에도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대가 되면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합니다. 실제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평균 7만 명에서 14만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2010년 증가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60대가 된다고 모두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반문이 나올 법한데요. 연구원은 성별, 연령, 계층별로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일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는 추세는 점차 둔화될 거라고 합니다. 고령층과 30,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외국인 고용을 늘린다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취업시장에서는 생산인구 감소로 일본처럼 기업들의 구인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고령층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회 문제가 커지는 이 양극단의 미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염정화, 류승룡 배우가 부른 세월이 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임정환님, 여러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분들의 예측에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든다는 건 다르게 보면 사회의 동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처럼 비춰지기에 재취업이든 새로운 일자리든 대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1802님, 전 55세에 명퇴하고 지금 청소차 운전합니다. 60대는 아직도 창창합니다. 일손 모자르다 말만 하지 말고 노령층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 문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참 고민은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대책은 마땅히 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승근 님도 문자 주셨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그 후속 세대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가 곧 올 텐데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속 세대들을 위한 정책까지 잘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그 양가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떡하지? 되게 짐이 많을 텐데 이런 걱정을 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나이를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60세 이상 노령층, 고령층이 취업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하는데 충분치 않거든요. 또 연금에만 모든 걸 기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사회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이른바 낀 세대들이잖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니까 노후를 충분히 준비도 못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측면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런 60대 이상 세대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네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가 오늘 열렸어요. 네,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4개월 동안 계속 비상이었잖아요. 네. 사실상 막을 내린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닷새간의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쉬는 문화와 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자율격리를 하려면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그리고 유급휴가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지금 상병수당과 관련돼서 공익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속도를 좀 붙여야 돼요. 계속 시범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가셔도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대규모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네. 코로나19 비상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초진은 가능했었는데 내일부터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했었는데 그거는 운영이 되지만 임시선별 검사소는 종료가 되고요.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사흘 차 이내에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주변에 좀 더 많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접종, 코로나 백신의 경우 그다음에 치료제의 무상 공급 정책은 당분간은 유지가 되고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숫자 발표하던 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오길 기다렸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동안에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안 오더니 한 3년 4개월 5개월 네. 만에 지금 이런 날이 오게 되네요. 근데 물론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제 자가격리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으면은 그냥 출근할 거 아닙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가도 되고 출근을 해도 되지만 교육이나 방역 당국의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닷새간의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대신에 네. 그렇지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확진 학생이 격리 기간에 격리 권고 기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생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닷새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그 시간에 등교를 중지하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다가 이제 지도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거 뭐 그렇게 담임선생님이 가급적이면은 쉬기도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느 학부모가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하겠습니까? 상황에도 공부해야 되면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직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험의 경우에도 교내 시험을 확진을 받았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과 교직원들과 확진을 최소화해서 그럴 때는 등교를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문제인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사흘 의무 격리를 공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업 규모가 그리고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자가격리 의무를 권고하라 하더라도 권고를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병수당 자꾸 시범만 하지 말고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된 거는 분명하거든요. OECD 국가들도 그렇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긴급 재난 문자 받고 이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만약에 재난 문자 받았고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서 대피소를 몰라요. 그걸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르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안내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경보 단계가 공습, 경계, 화생방, 경보 해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공습 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했거나 발생했을 때, 예. 경계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오늘 내려진 건 경계 경보였습니다. 사이렌이 1분 울린다는 거죠.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할 준비하는 겁니다. 대피소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자 내용도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네. 대피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가스와 전열기 전원을 차단하고 물, 식량, 담요 같은 비상용품을 챙겨서 적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되는 상황에 사이렌 소리가 3분간 울리면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한 물건을 가지고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네. 운전 중이면 차키를 꽂아두고 대피를 하셔야 된대요. 오늘 안 그래도 생존 배낭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뭘 챙겨야 되냐. 뭐 라면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오늘 저희가 막 그런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네. 원래는 평소에 집에 한 개 정도의 생존 배낭을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식량, 식수, 취사도구, 침구, 라디오, 전등, 마스크, 의료용품, 의약품, 붕대, 가위. 비상 대비 물자로 꼽히는데요. 생존 배낭 검색하시면 꾸러미로 된 걸 사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들은 적 있어요. 도시 생존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네. 본인이 써봤더니 썩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평소에 거기 들어가는 물품을 체크하셔서 기능이 잘 되는 제품들로 구비를 좀 해두시고 어린이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여기에 생존 배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시켜 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이제 그 대피하려고 막 서둘러서 놀란 시민 중에 네. 인터뷰를 한 거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뭘 싸야 될지 몰라서 집안에 있는 걸 이사하듯이 막 끄집어내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생존 배낭에 보니까 이렇게 뭐든지 작게 말아서 급하면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게도 가벼워야 가벼워야 부피도 돼요. 작아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서너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존 배낭을 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네네. 경우는 특별하게 뭐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이 아닐 경우 대피소를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리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찾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도 필요한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료, 물, 약, 응급처치 물품, 그리고 사진을 첨부한 반려동물 대피정보 카드, 목줄, 입마개, 배변 패드 같은 건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북한이 6월 중으로 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리 안내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왜 꼭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요. 뭐 드라마에도 그런 제목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뭐 괌의 태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보강이 돼야 되는 게 일본에서 보낸 재난 문자랑 네, 서울시에서 너무 보낸 재난 비교되잖아요. 문자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일본이 발사 2분 만에 재난 문자 보냈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건물 내부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상세한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벌어지는지 뭘 하려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이 이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예. 근데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꼭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의 대피소 안내 네. 뭐 이런 거 안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집 근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는 단위가 작으니까 예. 동별로도 안내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안전짐들 앱을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그 네.
그때 생존 전문가분이 딴 건 다 몰라도 우리 집 옆에 대피소가 어딘지는 어린이들이 한번 가보래요, 자녀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오른쪽 위에 재난 그 대피소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일하러 오잖아요.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 국회의사당역 지하로 대피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9호선 지하철역으로 대피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면 골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검색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좀 그러시면 국민안전재난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그 민방위 대피소 목록을 클릭하고 본인 주소나 혹시 근무지 주소 정도를 입력을 해두시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위치는 어디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이건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급한 상황일 때 대피소를 일일이 검색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소 위치나 위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건 작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정부가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약자 있는 집의 경우에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 값어치가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행정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좀 좋은 뭐라 할까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또 쏜다고 하잖아요. 네, 실수로 벌어진 실수라고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때 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AB의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당장에 긴급 대책을 내놨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응급실 전체를 통제하는 일종의 관제탑을 만들어서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70대 환자분도 11군데 전화를 한 거잖아요. 구급대원 분들께서 일일이 전화해서 빈병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대신에 의료 상황실의 관제탑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환자의 중등도나 병원의 가용 자원을 파악해서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급할 경우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는 경증 환자를 옮겨서라도 병실을 만들도록 하겠다. 현재 응급실 병상의 70%가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들의 병상 그리고 의료 인력을 관리할 종합 상황판이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할 인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황을 봐야 어디로 빨리 가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좀 미봉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번일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나와서 집도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주겠다. 이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고육지책인 거죠. 수당을 늘려서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좀 메워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중환자용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의료계에서는요. 뺑뺑이 이 사망의 원인은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입장문을 냈어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료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인프라 붕괴의 원인으로 경증 환자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응급의료 병상과 인력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으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응급실에 있다 보면 병원에 여력이 없어지고 환자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 119 이송 금지, 상급 병원 경증 환자 이용 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남은 여력이 중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병원들의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추락한 여학생의 경우가 네네. 4개 병원에서 이유 없이 이송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환자당 수억 원을 보상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인프라 얘기하고 뭐 수당 얘기하고 의료수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경증 환자가 갈 곳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증 환자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응급실에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의사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는 또 의사들은 절대 얘기를 안 꺼내고 참 글쎄요 이게 이익단체여서 그런가 정부가 맨날 의사 편만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또 유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20대 여대생이 지난 26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과외를 하려고 과외 앱에다가 본인의 정보를 등록을 했는데 무슨 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가해자가 20대 여성입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26일 오후 5시 30분에요. 금정구의 이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흉기로 이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회수하고 그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처음 만났대요.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는데 과외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피해자를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20대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가서 살해한 다음에 훼손한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자신의 집에 한 30분 정도 차로 거리에 자기 집이 있대요. 거기로 가서 시신 유기에 필요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 물품, 뭐 락스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네. 구입한 정황도 파악이 됐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 피해자를 넣고 다음날 새벽 3시 15분경에 택시를 타고 낙동강 인근으로 갑니다. 풀숲에 버렸는데 이 혈흔이 묻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간 걸 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에서 시신의 일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6시경에 이 여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과외 선생님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가르치는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르친다는 사람 집으로 굳이 가겠다고 해서 그 네.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다툰 다음에 살해를 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선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피해자를 살해했어야만 하는지 뭐 원한이 있다든지 최소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학부모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는데 네. 피해자 집에 가보니까 피해자보다 본인이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럼 학부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학생으로 위장한 정황도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평소에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검색 기록하고 대출 이력을 보면 몇 가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시체 없는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이력이 확인이 됐고요. 범죄 수사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여성을 살해하기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네.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도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 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컬렉팅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오해가 있는 것이 에디션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판화와 아트 프린트의 차이가 뭔지, 에디션 작품과 또 상품의 차이는 뭔지,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 미술랭 가이드에서도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에디션 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네네. 네,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원화, 원작, 오리지널 페인팅이라고 하는 소위 유니크 피스라고 하는 것과는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유니크 피스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예. 라는 뜻이고 예. 에디션 작품은 이제 여러 점, 복수 작품이 있는 것을 뜻을 합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복제를 하는 겁니까? 복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화나 사진처럼 동일한 작품인데 여러 점이 네네. 존재하는 작품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한 번호를 매겨가지고 네. 10개 프린트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오픈된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오픈한 오늘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에디션이라는 말이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에디션. 좀 낯설기는 해요. 미술 분야에서 낯설까요?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살짝 좀 낯설어요. 네, 보통은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한정판의 의미로 사용을 보통은 하시는데 네. 미술품에서의 에디션은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이나 간행물, 인쇄물 등을 몇 호, 몇 회, 몇 판 이런 거를 살 때 쓰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미술품에서는 동일한 작품을 복수로 제작할 때 그 작품의 고유한 번호를 매기는 거를 뜻을 합니다. 근데 의미는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동일한 작품이 여러 개인 경우는 쉽게는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사진도 있고 판화도 있고 프린트물도 있는데 네.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중에 이게 그 찍어내는 판이 아니라 거푸집으로 떠내는 조각도요. 에디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혹은 찍어내지 않더라도 동일한 개념을 가진 작품들도 에디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위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3개의 에디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 사람만이, 세 소장자만이 그 바나나를 이제 벽에다가 붙이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조차도 세 개의 그래요? 에디션으로 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바나나 붙이는 것까지도 뭐 에디션으로 번호 붙여서 3명밖에 못하게 왜냐면 만들어요. 그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희소 가치가 생기고. 네. 그리고 또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네. 이거 정말 많은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작품이요. 네. 12개의 에디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은 꼭 판화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에디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죠.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찍어내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12작품만 찍어냈어요. 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진품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실 보신 작품이 꼭 진품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네. 블로그를 찾아보면 뭐 진품은 12개다, 25개다 말이 많은데 네. 12개까지만 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같은 거푸집으로 찍더라도요. 프랑스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1956년에 네. 로댕의 각 작품을 주조할 수 있는 한계는 12점이다. 라고 법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찍어냈더라도 딱 12번째 에디션까지는 진품이고 그 이외에는 진품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거 수많은 그 로댕의 작품은 네. 그 섞어 떠가지고 네. 그건 다 넣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그 12개까지 12번째까지 사용된 것만 이제 진품으로 그걸 누가 인정을 확인해요? 받는다는 뜻인데 12번째까지인지는.
그거는 처음에 그 동상을 떠낼 때부터 이미 거기에 이제 서명을 번호가 하거나 매겨져 있어요. 그럼요. 그것을 이제 에디션 번호라고 하고 넘버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션 번호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의 케이스도 재미있지만 네. 사실상 이 동상을 우리 집에 두기는 어렵고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고려할 때 이제 그 판화, 평면 작품에 좀 한정을 해서 오늘 에디션 작품들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특히 작품 살 생각하고 아트페어에 가보면 유니크 피스, 원화, 이제 그 유화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이미 판매가 돼서 내가 똑같은 걸 또 살 수가 없을 때 네. 이미지가 좋은 에디션 작품을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제가 그 번호 매긴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 사진 작가하는 모 선배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강매를 한 사진을 제가 그러셨어요? 샀어요. 근데 그거 번호 매겨놨더라고요. 네. 나중에 언젠간 그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데 번호가 몇 번째인지도 기억이 나세요? 한 5개 안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판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판화는 통상 어때요? 판화는 더 많이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뭐 많이 찍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한정적으로 이제 본인이 에디션의 넘버 개수를 조정을 하죠. 그것도 역시 또 그런 방식으로 네. 한다. 내가 뭐 50개, 100개 혹은 1000개까지 찍어낼 수 있더라도 이 작품은 에디션을 5개만 둘 거야. 30개만 둘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작가가 그러면은요. 찍을 때부터 정합니다. 5개 찍었을 때하고 10개 찍었을 때, 20개 찍었을 때는 값어치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네.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으면 그렇죠. 수요가 많아져도 가격이 크게 안 오르겠죠.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점만 딱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3명이 원할 때랑 네. 3점이 있는 걸 3명이 원할 때랑 가격 경쟁엔 차이가 있을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판화 그리고 에디션의 넘버 자체가 많으면 좀 희소 가치가 떨어져서 가치가 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점을 3,000명이 원할 때랑 세 점을 3,000명이 원할 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복수 작품도요. 그러니까 에디션 작품도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 개념적으로는 가격도 오르고 가치도 상승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넘버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네. 어떤 기준으로 판화를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에디션 넘버링 개념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판화를 보면요. 분수가 써 있어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 몇 분의 몇, 5분의 1, 뭐 100분의 32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는요. 총 몇 점을 만들었는지를 뜻하고요. 총 개수이고 분자는 몇 번째로 찍었는지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모는 크기보다는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5점밖에 세상에 없는 거야 보다 막 1000점 있는 거야 이런 게 가치가 높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1000분의 1, 뭐 네. 30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건 뭐 다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분모는 적을수록 좋은데요. 그럼 분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었다. 그럼 100번째 중에서 몇 번째로 찍은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도 1등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때로는 첫 판보다 점점 찍을수록 노하우가 쌓이니까 뒷번호가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판은 찍을수록 잉크가 껴서 좀 이제 예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잉크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판에 잉크가 이제 끼면서 점점 디테일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에디션이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게다가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출력물은 사실상 판에 잉크가 끼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번 에디션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는 어디든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네. 숫자 적고 네. 앞선 번호 받는 게 제일 좋다. 네, 에디션을 때로는 할 때는. 아예 1번이거나 100점이라 그러면 아예 100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무조건 뭐 앞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통상적으로.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요 에디션에 분수가 안 적혀 있고 숫자가 안 적혀 있고 AP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예. 뭐야 무슨 에디션 번호도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AP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티스트 프루프, 작가 소장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100점의 작품을 판화로 뽑았어요. 네. 그런데 1번 작품이 가장 인기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판을 찍었을 때 딱 1번 작품이 가장 잘 찍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작가는 100점을 쭉 찍은 다음에 네. 딱 늘어놓고 가장 잘 찍혔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그게 몇 번째가 됐든 제일 잘 뽑은 걸 하나를 딱 빼서 AP라고 서명을 합니다. 작가 소장용으로. 제일 잘 나온 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AP라고 써 있으면은 약간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숫자 기억해놔야 되겠는데요. 네, 아티스트 AP. 프루프 AP입니다. 네. 근데 에디션 번호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에디션 번호는요, 내가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앞번호랑 뒷번호가 있으면 뭐 앞에 거 정도 사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정도지만 네. 사실 모든 1번 판화가 가격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판화 자체로 가치가 별로 없는 판화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네. 아주 유명한 작가의 좋은 작품의 32번보다 무조건 1번이면 가치가 있어 이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에디션은 내가 뭘 살지 어떤 판화를 살지 선택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떤 판화를 보실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판화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3가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바로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 여부입니다. 네. 우선 제작 기법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 제작 기법을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기법에 따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여부가 다르기도 하고 그게 결국 희소성의 차이를 주기도 하는데요. 예. 우선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차이가 납니다. 예. 재판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목판화는요, 나무를 직접 판에서 판을 만들고요. 그렇죠. 동판은 그러니까 그 애칭 같은 거는 동판을 긁어서 부식을 시키고요. 예. 근데 또 다량을 찍어내는데 용이한 실크 스크린이나 아니면 디지털 인쇄 기법은 아예 판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찍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을 손으로 만들었느냐, 인쇄물로 만들었느냐, 판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많이 작업을 한 거는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통상적으로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소 가치 면에서 이제 네. 귀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판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크 스크린 기법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실크 스크린 많이 아세요? 아니요. 학창 시절에 실크 스크린 거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 감광액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고 이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실크 스크린을 배워가지고 네. 예, 보통 그러셨구나. 프린트하듯이 잉크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예. 알고 계시는군요. 실크 스크린은요, 말씀처럼 보통은 고운 실크천 위에다가 특정 액을 발라서 자외선을 쬐면 천의 어떤 부분은 투과되고 어떤 부분은 막혀서 잉크가 투과되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쓰는 공판화 기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면 잉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점점점점 하고 묻고 그렇듯이 실크 스크린도 감광액이 안 굳어서 투과되는 부분에 이제 잉크가 거기 묻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이죠. 그런데 이 실크 스크린 그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딱 인쇄물 가지고 하는구나 정도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재판을 그 판을 제작하는 방식이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방식 자체가 도안을 겹쳐두고 이제 자외선을 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내가 파내는 목판이나 동판보다는 조금 더 수작업보다는 좀 더 기계적이거나 자동화된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물론 이 여러 개의 판을 두고 색상을 작가가 조합해서 찍을 때 이를테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나 그 워홀의 꽃 같은 작품은 같은 판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판화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미지를 바로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프린트와 실크 스크린은 또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 실크 스크린이 디지털 인쇄보다는 가치를 높게 보기도 하지만 목판이나 동판보다는 좀 더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크 스크린도 네.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프린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개념상으로는 잉크가 끼지 않고 잘 관리를 하면 뭐 100장이든 200장이든 뽑아낼 수는 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뭐 그게 잉크로 막힌다거나 그런 때가 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디지털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뽑고 싶은 맞아요. 대로 뽑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판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요. 영어로 하면요. 판화나 인쇄나 둘 다 프린트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영어로는 둘 다 프린트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판화와 인쇄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구분을 하죠. 네. 디지털 프린트도요. 판화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디지털 인쇄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데이비드 호크니 예.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이 호크니는 2010년부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 시리즈는 애초에 디지털 이미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판매하려면 종이 위에 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잉크젯 프린트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얼마 전에요. 5월 경매에서도 호크니의 그 90cm 정도의 30호 사이즈 작품이 잉크젯 프린트 작품이 3,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호크니니까 가능한 예. 것도 맞는데 네. 물론 호크니의 동판화가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보다는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존재를 한다면. 네. 그렇지만 단순히 제작 기법이 수작업이면 더 비싸고 디지털은 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제작 기법에 대한 당위성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호크니는 애초에 아이패드로 디지털 드로잉을 10년 이상 꾸준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아이패드 드로잉을 출력하는 방법은 디지털 프린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디지털로 아이패드로 그렸는데 갑자기 목판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작 기법 이외에도 이것과 함께 이제 봐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또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아니고 제작자요? 네. 여기서의 제작자를 보시라는 거는요. 작품의 제작 의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해당 작가의 이름을 가지고 작가 본인이 아니라 작가 사후에 재단이나 유족들이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은 작가의 작고 전이라도 이제 기념으로 찍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판화의 제작이 작가의 창작 세계에서 작가 본인에 의해서 나온 건지 네. 아니면 작가 이외의 기관에서 의도한 건지에 따라 이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판화를 보실 때는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 이렇게 세 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원본성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판화에 있어서 원본이 뭐냐라고 하면 질문 드리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러네요. 판화의 원본이 뭐예요? 라고 하면 판 자체를 갖고 있는 건가? 네, 혹은 판화는 원작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유니크 피스만 원작이고 판화는 또 복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그런 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 쉽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이 작품은 판화가 원작인가? 아니면 원래 원작이 따로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판화로 재제작한 건가? 이거에 따라서 그 판화가 원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애초에 판화를 만들기 위해서 판화를 그냥 만든 것하고 네.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판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맞습니다. 이미지를 판화로 옮겨가지고 네. 거기서 프린트를 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 이게 대부분 판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걸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까지 다 무시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사후 판화라고 불리는 아트 상품인데요. 보통은 유족이나 재단, 기념관 등에서 내놓는 사후 판화는요. 작가가 죽고 나서 작가의 유명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는 유화나 이제 다른 걸로 존재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네. 만든 프린트물인데요. 예. 쉽게 말하면 잘 만든 아트 포스터, 기념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가 사망 후에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찍은 판화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합법적인 행위는 맞고요. 네. 다만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포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아주 잘 만든 좋은 기념품은 맞거든요. 보통은 이제 유족들이 그런 거 이제 포스터, 판화 이런 걸로 재제작을 할 때에는 종이 사이즈라거나 아니면 이미지라거나 그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술품보다는 잘 만든 상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사후 판화들은 제작 기법에 오프셋 판화라고 적어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옵셋 인쇄가요. 예. 사실은 이게 충무로에서 우리가 카탈로그 출력할 때 쓰는 그 인쇄 맞아요. 기법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보통은 오프셋 파나입니다라고 하면 뭔가 오프셋이라는 파나 기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옵셋 파나, 옵셋 프린트 하면 충무로의 인쇄 방식으로 출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이런 사업 하나들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꽤 됩니다. 보통은 뭐 100개에서 300개 한정으로 해서 한 점당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이 아니라 잘 만든 아트 상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비싼데요? 비싸죠. 보통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옵셋 인쇄해가지고 네. 포스터 많이 판매하고 네. 그거 그림 마음에 들면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아트 포스터는 아까 이제 에디션이라는 게 없는 보통은 예. 오픈 에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정판 리미티드가 그건 아니라 그냥 출력해가지고 네. 파는 거고 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100점 한점이다, 뭐 300개 한정이다라고 이제 에디션 넘버링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들이 이를테면 뭐 이제 운동화나 아니면은 그런 명품 같은 거 리미티드 에디션도 다 네.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소장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옵셋 인쇄한 거 네. 한 제가 20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값어치가 오를까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기대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이를테면 뭐 나이키나 슈프림이나 이제 이런 물건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리세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상품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매한 뭐 몇 번째 기념판화 갖고 싶습니다라는 수요자가 몰린다면 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요. 사실상 옥션 기록들을 찾아보면 보통은 이제 거의 그대로 사신 그대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화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작가의 의도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늘 설명을 하다 보면 늘 작가의 의도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판화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다면 판화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대로 네. 작가의 의도가 안 들어가고 유족들이 어떤 이제 기념으로 찍었다면 아무리 좋은 이미지여도 판화로서의 가치는 조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작품을 잘 사지를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막상 네. 살려고 할 때 이런 프린트돼 있는 거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판화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 원작이 맞는가 아니면 원래 유화나 이런 이미지로 있는 거를 촬영해서 판화로 재제작한 것인가 이 차이 기억을 하시면요. 앞으로 뭐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가서 판화 한 점 먼저 가볍게 가져볼까 하는 생각 가지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오해들 속에서 가치 있는 판화를 좀 잘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한동안 그거 계속 머릿속에 뱅뱅 돌 것 같아요. AP. 번호보다 AP가 제일 네. 좋아. AP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